이번에 지금 발생하는 위기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버블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부동산이 내가 예상하는 내가 기대와는 다르게 혹시라도 더 떨어지게 될 경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다 넣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는 자산 유일한 자산이 뭐죠? 네, 오늘 모신 분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몸이 좋아졌어요? 운동 열심히 해요? 네. 네, 살 좀 찌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죠. 지금 1,400원대 돌파해서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올해 잠깐 있을 줄 알았더니 계속 좀 유지가 돼서 오히려 그 마지노선 1,500원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데 네네. 환율 관련해서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제가 이제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시기는 딱 3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IMF 때 한 번, 그리고 금융위기 한 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 5년 만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항상 이제 커다란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HTS를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환율이. 네, 그리고 과거에 위기에 얼만큼 환율이 올라갔는가를 제가 데이터로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한 77%에서 한 16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IMF 때 한 160%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한 70%가 좀 넘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의 바닥은 얼마였냐면 21년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이제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에 이 환율의 상승폭을 적용을 해보면 저도 이걸 만들고 나서 너무 놀라웠는데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1,900원에서 2,900원까지 그 어느 지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좀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근거 자료요? 네. 잠시만요. 왜냐하면 네.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만든 자료고요. 자, 이제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 IMF 때 757원 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995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가 이제 9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을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IMF 때는 163%가 상승을 했고요. 금융위기 때는 7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환율 바닥은 어디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21년 1월 달에 1,080원. 이때가 최근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융위기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1,080원 대비해서 만약 77.6%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번 원달러는 1,918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IMF와 같이 너무나도 또 심각한 상황까지 올라간다. 그럼 환율이 163.5%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의 2,800원이 넘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왔을 땐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1,000원대. 우리는 그렇죠. 올라봐야 1,600원에서 한 2,000원 이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환율에 대한 숫자인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로 만들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수준까지 갈 때 항상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한은 그냥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최소한 위기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금융위기 정도만 돼도 1,900원 정도까지. 금융위기급. 예. 금융위기급하고 IMF급하고는 뭐가 달라요? 금융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기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죠. 왜냐면 외국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IMF는 이제 한국의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 위기가 IMF를 좀 섞어놓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20 몇 년 만에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IMF 때처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과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IMF가 터지기 직전처럼 전 세계의 지금 금리가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면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차트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우리한테 벌어져야 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전조 증상은 저는 이제 이미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제가 한 4, 5개월 전쯤에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런 부동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악영향은 아직은 없는데 이게 올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PF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 경색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IMF 때처럼 지금 다들 돈 구하느라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채권 발행해도 잘 그렇죠. 거치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어떤 이런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금융사와 지금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한테 악영향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지금 업계 전문가 이야기로는 지금 내년 3월 정도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달러 현상,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적용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엔화도 지금 역대급이잖아요. 그렇죠. 최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 특정한 경제 위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한국의 이 약세 같은 경우도. 네. 근데 IMF 때도, IMF가 터지기 전에도 보면 그때도 달러가 굉장히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나라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약한 나라들이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전 세계 경제라는 게 너무 이 미국의 휘둘린다. 이게 참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좀 너무 좀 어이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 1,400원대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인 거고, 네. 진짜 말씀하신 뭐 금융위기,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PF8, 네. 그 신용위기 같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불거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얼마요? 1,900원에서 2,800원 정도. 근데 그건 과연 그 정도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수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를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 데이터로. 네. 근데 금리가 발생할 때 77%가 올라갔고요. IMF 때는 163%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발생하는 위기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의 부동산 시장이 좀 꺼지긴 했지만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그닥 거품은 별로 없었어요. 네, 거품이 한 요 정도? 정말 작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환율이 한 77%가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버블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 대출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하락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재정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년 또 수출 전망까지도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지금 서서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뭐 올라가 봐야 뭐 금융위기 때처럼 한 1,600원 정도 아니야? 아니, 저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걸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만져보니까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 네. 이제 뭐 지금 요즘 뭐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상당히 하락이 됐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시장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정이 된 거 아니야? 이제 지금쯤은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부동산 시장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긴 하지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사실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환율과 그냥 주식과의 관계. 네네. 자, 그렇다면 환율이 만약에 지금 가정이지만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700원, 1,800원, 1,900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당연히 훨씬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어느 정도 한국의 주식이 많이 저렴해진 거는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량 주식을 지금부터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조금씩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고점에서 많이 물려 있는데 계속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는 나름대로 본인들은 다 베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바랑 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손실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다시 이제 바닥을 지금 논하고 대상승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칫 저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은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심각한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칭에 대한 부분들은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지간 가장 문제는 우리가 수출 국가이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1,400원대에서 이제 좀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일시적인 어떤 조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역대급 부동산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게 빠질 수 있는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게 부동산이 왜 이렇게 이제 말이 많냐면 주식은 가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은 가격이 여러 개예요. 어떤 면에서? 자, 먼저 호가가 있고요. 네, 매물을 팔려고 내는 호가가 있고, 그 다음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통계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KB부동산이고 다른 하나가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근데 이 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KB 부동산 이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호가 위주가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봐도 올해 중순부터 하락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호가마저도 가격을 내린 게 올해 중순부터 하락이 시작됐고, 그 다음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는 실거래가 위주로 많이 통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올해 초부터 하락이 시작이 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 요 차트가 이제 실거래가 캔들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거래된 이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도봉구예요. 네, 도봉구는 이제 21년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보시면 지금 실거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서울의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실거래가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래도 상당히 좀 버텨주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그러니까 영끌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가 아파트,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았다 보니까 급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원시 영통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보시면 수원시 영통구도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좀 아웃라이어 값, 그러니까 이 완전 극단의 그런 가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게 맞냐? 왜냐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치. 뭐 보통 맨 위와 맨 아래는 그렇죠. 서로하고 평균값을 따지죠. 이상치 좀 이상한 가격은 제외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좀 하락폭은 심합니다. 그렇죠. 특수관계인 거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은 어때요? 지방이요? 그 신도시 중심. 네. 예를 들면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어때요? 많이 빠졌네요. 네, 세종은 확실하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의 평당 한 1,00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평당 한 750 정도 지금. 그럼 한 25% 빠진 거예요? 25% 가까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요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만약에 잠깐 사이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아직 더 빠질 거로 봐야 되느냐. 네. 지금 아직도 이제 한참 빠져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지금 세 번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5년 중순 95년 이후로 그래서 IMF 때 한번 크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고 금융위기 이후에 완만한 하락 패턴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금융위기보다는 IMF에 좀 더 가까운 이런 급락형 패턴이 현재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올해 초부터 그렇죠.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하락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락폭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1년 후 정도면 바닥권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은 저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어디예요?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 지역들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강원도 그리고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요 정도가 좀 저평가된 지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충남에 이게 좀 아웃라이어 값을 제거해서는 데이터가 좀 많이 달라졌네. 자, 예를 들면 이제 충남의 아산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산 같은 경우는 뭐 14, 15, 16 한 19년까지 거의 상승한 게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 게 없다가 이제 20년 초부터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덩달아서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하방 경제성이 나타날 이유가 저는 많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 원가, 즉 재료비와 인건비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건설 회사에 다니시는 분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아파트를 짓는 단가, 이 원가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한 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땅값 빼고? 예. 땅값 그런 거 다 빼고요. 건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가가 더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이 한 700에서 750 정도. 그런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 600에서 650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설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내년에 아산 같은 경우는 입주량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서 더 떨어져서 평당 평당가가 500이나 500 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사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지면 어디 가격이냐? 이때 가격이에요. 14, 15, 16년 이때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야죠. 근데 일반 중소도시는 인구가 준다든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아주 일부 지역이에요. 완전 시골들. 근데 지방도 인구가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그런 선입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방이어도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가 느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울 지역 보여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 빠진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하락할 수 있을 것이냐, 바닥론에 대해서 네. 언제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것이냐, 그 시그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통화량 대비한 이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시중의 통화량, 파란색이 통화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M2 통화량,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버블 이후로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간극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파트의 빨간색인 아파트 시가총액이 파란색인 통화량보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뒤에 막대 그래프가 7월달 기준으로 이제 44%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2000년대 초반도 그랬고 2014, 15년에도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낮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점 대비 한 어느 정도 하락해야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는 떨어져야. 그럼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있는 지역들, 거기가 이제 대구랑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하락장이 가장 또 심할 거고, 이런 뭐 일부 지역은 빠른 내년 말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내후년부터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고평가된 주요 지역들, 뭐 서울이나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의 이런 광역시들은 하락의 기간이 저는 한 2, 3년 정도는 저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날 거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통화량 대비한 인덱스나 그다음 또 사람들의 소득 대비한 이런 데이터를 봐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떨어져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저평가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네. 이게 뭐 돈 있으신 분들이야 그 기간을 잘 견디면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버티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또 버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작년에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참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자 또 부담이 상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어제 12.7 네. 대책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네. 대책이.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정부가 네. 과연 그렇게 폭락하게 놔둘 것이냐. 네. 정부는 이 영향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저는 대책을 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사실 풀어준 거잖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GDP 대비해서 개인들의 부채가 역사상 최대예요. 거기에 지금 전세 자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전세 자금 대출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GDP 대비한 개인들의 부채는요, 1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미 빚이 있어요, 개인들은. 네. 그런데 금리는 너무나도 비싸고 집값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한들 누가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는 거죠.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주요 어떻게 보면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가 겨우 이제 집을 앞으로의 사야 되는 대규 수요자들인데, 이분들이 이 코로나 버블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많은 이런 상처들을 이미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좀 좋아지려면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뭐 취득세 문제도 있고 또 양도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거의 아마 달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우리가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규제랑 완화를 계속 반복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정책도 하나씩 던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안 먹히죠. 그리고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또 이거보다 더 괜찮은 떡밥을 그렇죠. 또 계속 던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의 끝판왕은 뭐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이 시기에, 특정 시기에 사면은 양도세를 아예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아마 언젠가 나올 거예요.
저는 뭐 정말 빠른 내년 말이나 아니면 한 내후년 한 2, 3년 안에는 전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매수 기회다. 선수들은 아마 그때 달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만 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 1도 물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야말로 연끌을 해서 좀 내 집 마련을 저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일반인 분들은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때 아마 최악의 분위기일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노트에 꼭 적어 놓으십시오. 향후에 이런 영끌에서라도 사야 될 때는 그럼요. 이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네. 이해가 돼요. 우리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미국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미국에 그 끼어 있던 많은 거품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제거해서 네. 건전해지지 않았냐? 물론 요새 네.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왜 미국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미국 부동산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한국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를 초저금리로 다 낮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광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원래 한 이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일단 거품이 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고삐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죄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 거품이 꼈던 가격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때도 보시면 2006년, 2007년부터 보시면 미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뭐 케이스 신뢰지수나 주택 가격 지수나 여러 가지 미국의 이런 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바닥 찍고 이렇게 이제 쫙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 상승의 각도가 어떻죠? 이전이랑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로나 버블 때문에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 꺾이고 있네요. 꺾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한번 꺾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꺾입니다. 여러 해.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만 멈추면 부동산 시장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이유는요? 이유는 금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를 인상을 더 안 하는 거지 이미 금리는 높잖아요. 예전보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지금 높단 말이죠. 이미 금리라는 이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사람들은 빚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대출에 대한 상환이자 부담도 크지만 이 금리 인상을 촉발하게 되는 이 원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잖아요. 그렇죠. 혹시 오늘 점심 식사 혹시 식당에서 하셨나요? 예, 예. 혹시 얼마 정도 하셨나요? 10,000원 하던데요? 10,000원이요? 네. 그렇게 싸요? 싼 걸 먹어서 그러나? 아니 교대역 제가 사무실이 교대역인데 네. 교대역에도 웬만한 게 12,000원, 13,000원이에요. 원래 10,000원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먹는 거, 이런 물가나 각종 여러 가지 물가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막 다시 또 낮춰서 뭐 한 거의 제로 금리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는 이 금리 상태가 멈추는 것 뿐이지 더 악화만 안 되게 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데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신규 주택 수 나누기 실제로 거래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준공 미분양. 네. 팔려고 내놓은 신규 주택이면 다 지어서 지금 준공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도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지표가 지금 또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는 게 이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코어 인플레이션 미국의 네. 그 지표가 잘 꺾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뭐 40%인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 이 렌트비부터 네. 이 부동산 가격 요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일단은 위기는 위기고 네. 코어 인플레이션은 꺾이기는 꺾이겠네요. 부동산이 이렇게 꺾인다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월세가 지금 계속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왜냐면 어찌됐건 이제 매매 수요는 없게 되니까 전부 다 렌트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자가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렌트비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당장 막 세게 떨어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군요. 네. 네, 하여튼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때인 네.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있는 분과 없는 분 둘로 나뉘어지겠죠. 사실 이게 대응은 우리가 손 있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죠? 작년서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대응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10년에, 그러니까 제가 고평가됐으니까 어깨까지 왔으니까 고평가되니까 지금 사는 거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는 미리 경고를 했지만 팔란 얘기는 제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21년 10월 달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변곡점 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팔아야 된다. 지금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다. 그리고 그때 팔았으면 거의 최고점에 팔 수가 있었죠. 근데 21년.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자, 일단 서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서울의 지금 거래를 보잖아요. 거래를 보면은 지금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네. 근데 9월 달에 몇 건이었냐면 500건도 안 돼요. 9월 달 한 달 거래가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500건이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숫자, 요 파란색 숫자 있죠. 위에 있는 거. 저게 매물의 숫자거든요. 저 매물은 6만 건이에요. 즉 6만 건을 팔려고 지금 내놓은 매물들이 있는데 500건도 안 되면 즉 1%도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아,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팔려고 내놔도 안 된다. 아예 팔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집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영끌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속이 아마 바짝바짝 타들어가실 텐데, 그쵸. 이분들은 사실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놔도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해칭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앞으로 뭐 환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집값이 여기도 바닥치고 올라갈지 그 누구도 100%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상하는 방향이랑 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손실이 최악의 상황이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영끌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최악의 상황은 뭐냐?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그분들한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있냐? 저는 그 자산을 저는 달러라고 봅니다. 달러. 근데 지금 그 말은 달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자. 근데 지금 1,400원이잖아요. 네. 1,430원, 40원. 네. 상당히 비싸서 못 살 것 같은데 비싸죠. 지금이라도. 근데 이거를 달러 투자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는 자산, 유일한 자산이 뭐죠? 달러? 달러잖아요. 유일하게 올라간 자산이 달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달러 예금 이자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 내가 예상하는, 내가 기대와는 다르게
혹시라도 더 떨어지게 될 경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다 넣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반대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면 달러는 좀 손해 보겠죠. 근데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영끌에서 이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지금 뭐 달러 투자에 돈을 벌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혹시라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해지의 목적으로 꼭 달러를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달러 예금으로. 그리고 단 여기에서 그럼 달러 혹시 반대방으로 달러를 언제 팔 거냐? 달러가 만약에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기준이 얼마냐면 1,366원이에요. 지금 차트 없어요, 그거는? 이거는 HTS를 켜야 되는데.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1,366원을 기준적으로 놓으시고 현재 기준으로 네. 이거를 깨지 않고 올라가면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깨요. 그러면 1,365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위기는 끝났다. 위기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가지고 계신 환율을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420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1,366원까지 떨어져 봐야 손해볼 거는 얼마? 없겠죠. 네. 하지만 만약 반대 상황이 펼쳐져서 환율이 정말로 뭐 1,700원, 1,900원, 심지어는 2,000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은 하락을 하겠지만 내가 해칭을 해놓은 이 달러 자산 때문에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시면 손해볼 거는 사실은 별로 없고 내가 이득을 볼 거는 꽤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네, 안 그렇죠? 벌어져야죠. 네. 네.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만에 하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각도에서 이러한 환율로 시작되는 그리고 부동산발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대비를 해놓자. 네.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좀 해놓자.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지켜봐야 되는 네, 맞습니다.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네요. 네. 네, 하여튼 요즘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자산시장에 여러 가지 그 경고들이 또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아주 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렇죠. 잠을 못 자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10몇 년마다 한 번씩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08년에 그때는 저도 뭘 잘 몰랐으니까 저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또 10몇 년 만에 한 번씩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내가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라고 제가 결심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우리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냐. 다음에는 이런 위기를 나만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부와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